이번 시간에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거점 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북 스텝 3,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거는 거점 시설 준공 후 3년 이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본 강의를 맡은 사회연대경제연구소 주수원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차시의 강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점 시설을 조성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본격적으로 더 활성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 거점 시설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점 시설 조성 후에도 우리가 필요한 역량들이 있습니다. 이 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네 번째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지, 단지 1, 2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거점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려면은 어떻게 이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점 시설 활성화입니다. 거점 시설을 어떻게 하면은 보다 활성화하면서 주민들이 더 찾아올 수 있게 하고 또 사업적으로도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고객하고의 관계 관리가 또 중요한데요. 기존 고객이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탈을 방지하고 고객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또 장기적으로는 이 고객들이 마을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마을조합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처했을 때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마을 조합하고 고객하고 보다 친근한 관계,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고객 현황에 대해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의 구매 이력, 또 신상 정보, 취미, 관심 분야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점 시설에 자주 오는 고객에 대해서는 이름도 이렇게 불러주면 좋겠죠. 또 마을 카페라고 한다면은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시는데 뭐 시럽을 넣어서 드시는 거를 좋아하셨죠. 근데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 놓으시면은 정말 그 고객은 감동을 할 것입니다. 또 고객 분석 변동 관리도 필요합니다. 이 월별 고객 분석을 통해 가지고 고객의 구매 주기상의 특이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객 이탈 여부하고 이탈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현황과 변동이라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고객하고의 관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가장 기초적으로는 구매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와서 구매를 했을 때 마일리지처럼 적립금이 돼서 다음번에는 무료로 줄 수 있거나 일정한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내지는 이 경품 그 응모를 할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고객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고객 경험에 대한 내용인데요. 고객 경험이란 무엇인가? 좀 낯설 수가 있는데요. 고객은 그냥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거치지 않고 이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일정한 경험을 가져갑니다. 그게 바로 고객 경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고객이 이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재미있었다, 보람 있었다, 편리했다, 뿌듯했다.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요즘에는 그래서 경험 디자인이 중요하다고도 합니다. 단순히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어떠한 기분을 느끼고 어떠한 경험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설계하는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고객 상호작용 관리도 필요합니다. 마을 조합하고 고객하고 상호작용이 있겠고요. 또 고객끼리, 고객과 고객 간의 상호작용도 있습니다.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민대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대상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도 이 거점 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주민대상 프로그램이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거는 단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뿐만이 아니라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왜 필요하냐? 크게는 세 가지 점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조합원들이 조합원으로서 가입할 때 출자금도 내고 시간도 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혜택을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전적인 혜택도 있지만은 이런 주민대상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조합원들의 학습 욕구, 친목 도모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로 인해서 이 조합 가입의 효용성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조합원 주민들한테도 마을조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가입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거점 시설이라는 것은 조합원들만의 공간은 아닙니다. 마을 주민들한테 열려 있는 공간인데요. 마을 주민들이 이 공간을 보다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서는 동호회를 비롯해서 이 주민대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민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 주민대상 동호회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주민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절차는 크게 5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주민들의 교육적인 욕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학습하고 싶은지, 어떤 세계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주민들이 많을 수도 있겠고요. 나는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알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단지 한두 명이 아니라 일정한 묶음으로 주민들의 욕구가 파악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이 주민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를 위해서는 두 번째 교육과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전문적이고 어렵게 느껴지신다고 한다면은 외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차근차근 우리가 교육과정을 설계해서 기본 과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화 과목, 또 실습으로 이어지는 이런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응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거요? 이렇게 기획을 했다면 운영을 해야 되겠죠. 운영 차원에서 주민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교육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민대상 교육 프로그램 설계 예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시가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해볼 수도 있겠구나. 감을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 조합원만이 아니라 주민 대상으로 기초 이해 과목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실용기술과 관련해서 요즘에는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같은 SNS에 글을 쓰면서 여러 가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보다 많은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지 그런 글쓰기 노하우를 이렇게 알려주는 교육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우리 마을조합에서는 주민들하고 이런 교육을 해봤으면 좋겠다. 끌리는 부분이 있다면은 한번 이번 기회에 기획을 해보고 실행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교육에 이어서 동호회 활동입니다. 주민 대상으로 동호회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이 교육 프로그램하고 동호회 활동하고의 차이점은 교육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마을조합에서 설계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한다면은 동호회 활동은 정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밑에서부터 조직화돼서 올라오는 그런 특성이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민대상 프로그램으로서 교육 프로그램,
동호회 활동 프로그램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교육 프로그램보다 지역 주민들하고 보다 끈끈한 네트워크,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는 바로 이 동호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획을 할 때도 마을 조합에서 직접적으로 기획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 내에서 다양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묶음이 되고 그룹이 돼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때 유도를 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먼저 우리 거점 시설을 동호회들이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모집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이 현수막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이 동호회 활동 프로그램을 모집한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거점 시설을 어떤 식으로 대관할 수 있는지 거기에 따른 절차도 마련해서 안내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매뉴얼을 제작해서 비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동호회를 그냥 만들어졌다, 거점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동호회와 동호회 간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호회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동호회와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요. 동호회들이 서로 간에 만들었던 그거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 공유회를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이런 활동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문화 쪽으로 참 많이 있죠.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은 지역에 따라서는 이 예술 문화적인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마을 조합에서 거점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동호회 활동을 모을 수가 있겠죠. 마을 합창단이라든지 우쿨렐레 연주단이라든지 댄스 스포츠 이런 게 예시가 되겠습니다. 또 이럴 때 전문 강사를 초빙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은 마을 조합에서 함께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도 있겠고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이 각자가 내는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공동체 나눔 활동이라고 해서요. 마을 밥상과 같은 서로 간에 반찬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반찬 만드는 법을 배우고 나누는 활동도 굉장히 좋은 공동체 동호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교육 프로그램처럼 이 동호회 활동 예시를 보시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동호회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주민 참여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민 참여라는 거는 주민 스스로 이 거주 지역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 여러 가지 이 미래상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고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집행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먼저 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이 욕구는 이렇게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했을 때 보다 잘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마을 조합에서 무조건 앞장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수록 이 마을 조합의 목표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욕구가 동일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주민 건정성을 확보를 하게 되고 주민들 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소수의 주민들만 마을조합 활동, 거점시설 이렇게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다른 말들이 나올 수 있겠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됐을 때 이런 갈등을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을조합은 아무래도 자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족한 자원을 주민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자원봉사 내지는 후원, 다양한 방식으로 자원을 메꿔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민 참여를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하느냐?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로는 내부 소통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소통을 통해 가지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마을 조합에 대해서, 거점 시설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납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게 된다면은 이게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주민들의 참여 확대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주민 참여 확대 방안으로서 내부 소통 강화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협동조합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로서 총회가 되겠습니다. 총회에 조합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런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냥 비단 총회 그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 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이 보다 많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일상적으로는 SNS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온라인 소통을 하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외부 홍보입니다. 내부적으로 조합원 대상으로만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조합에서 하는 방법이겠죠. 이 소식지는 근데 어떤 그 공지사항 위주로만 작성을 하면 안 됩니다. 주민들의 따뜻한 이야기, 풋풋한 이야기, 편안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을 때 내 것이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서로를 인터뷰한 내용, 주민들이 기고한 내용을 이 소식지에 실어볼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SNS, 페이스북으로, 인스타그램으로 적극적으로 주민들, 또 외부에 있는 지역 사람들한테 우리 마을조합에 대해서, 거점 시설에 대해서 알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잘 기록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또 지역의 맘카페, 지역의 밴드 등에 적극적으로 우리 마을조합과 거점시설 소식을 꾸준히 알려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지역의 유명한 카페나 식당에 이런 소식지를 비치하는 방법도 주민 참여 확대 방법으로서 좋은 외부 홍보 요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과 관리란 무엇인가? 거점 시설 운영에 대해서 이 자료를 축적하고 또 기존 사업을 잘 점검하는 활동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1년 내지는 3개월 이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에 마을조합이 원래 추구했던 그런 비전과 전략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잘못되고 있다면은 이거를 바로잡아야 되겠죠. 잘못된 길을 계속 가고 있다면은 잘못된 목표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과 관리가 중요하게 되겠고요. 또 이 성과 관리는 대외적으로 우리 마을조합과 거점 시설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성과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성과 관리의 종류하고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계획 대비 성과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 이거를 측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입주를 했을 때 작성한 사업 계획하고 비교해서 이 항목은 잘 됐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 항목은 잘 안 되고 있다.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거점 시설의 운영 과정과 이 진행한 프로그램 중에서 내지는 방문객의 만족사항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우수 사례로 발굴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우수 사례는 나중에 우리가 외부에 알릴 때 신문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외부에 소식지라든지 이렇게 싣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보도 자료를 적극적으로 스크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을조합과 거점 시설이 여러 가지 방송이나 신문, SNS 등에 이렇게 다양하게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소개한 자료를 잘 스크랩 해놓고 그거를 성과 관리로 모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수치 자료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여러 가지 통계를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고객 관리를 할 때도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고객뿐만이 아니라 매출, 또 프로그램 참여 인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수치화해서 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숫자로 말할 수 없는 것은 한편으로는 평가받기가 어렵고 이 효과를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지 정성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숫자로 정리를 해서 우리 거점 시설이 참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거를 내외부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운영 진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운영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고 또 부족한 점하고 개선점을 찾아서 이거를 수정 보완해면서 이걸 통해서 대안을 찾아내는 과정이 바로 운영 진단 및 의견 수렴 과정입니다. 이걸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여했던 프로그램 참여 인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보는 것이죠. 두 번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을 하고 또 인터뷰를 하는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을 조합과 거점 시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위탁을 받았다면은 다시 한번 재위탁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재위탁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 위탁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도시재생 거점 시설은 공공이 조성한 공공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적으로 행정이 직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 위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민간 위탁 절차는 전체적인 단계가 있겠고요. 민간 위탁 이전 단계와 이후 단계, 또 기간이 완료된 다음에 재계약을 하는 단계, 또 민간 위탁이 끝났다면은 그 이후 단계, 이렇게 네 가지 절차로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간 위탁을 또 받을 때 중요한 거는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지표를 알아놓고 그 지표를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간 위탁 성과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대체로는 시설 운영의 기본 목적 및 참여 인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점수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여 인원 관리, 얼마만큼 개방적으로 얼마만큼 잘 운영이 되어 있는지, 그로 인해서 공공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이 운영함으로 인해서 공공성도 확보하지만은 또 효율성도 같이 가져가는 이런 부분이 잘 담보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거점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많은 거점 시설을 운영하는 마을 조합들에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고객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제품을 판매를 하더라도 서비스의 정도에 따라서 그 가게에 또 가고 싶은 경우도 있고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다 잘 보일 수 있도록, 고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유형적으로 보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또 어떤 시기에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어떤 고객에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면 안 되겠죠. 이 표준 설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는 게 바로 서비스 관리입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보다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품질 관리,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 개선뿐만이 아니라 이 서비스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잘 관리하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신뢰성, 대응성, 확산성, 공감성, 유형성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마을조합의 거점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찾아오는 고객들이 분명히 여기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는 신뢰감을 가지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대응을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고객의 감정, 마음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감성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잘 관리하는 부분이 우리가 거점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기존 고객의 만족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신규 고객을 확보를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서비스 폭이 보다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고객에 대해서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이 이 거점 시설에 대해서 잘 만족을 하고 있는지, 또 그로 인해서 얼마만큼 충성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하면서 거기에 기반해서 나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신규 고객을 모집을 한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고객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고객의 특성을 분류하고 고객 행동 관찰을 해가면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새로운 수요를 하나씩 확보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신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까요? 네, 지역의 수요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화에 적합한지 잘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있어서는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서 분석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외부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분석하는 방법도 같이 병행할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신규 사업이 시장성이 있는지, 우리가 이런 거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성이 있는지, 또 이걸 했을 때 수익이 남는지, 또 이미 다른 곳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겹치는 건 아닌지, 이런 독창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분석을 하면서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건너라는 것처럼 신규 사업을 할 때는 더욱더 조심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사업 지속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자원을 발굴하고 유지하고 개발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마을조합은 처음부터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자원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자원이 있겠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적 자원이 있겠습니다. 이런 자원 관리는 지속적인 경영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 기회가 나왔을 때 이거를 마을조합에서 성공적으로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내지 또 신규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을 위해서 마을조합 자원을 잘 연계를 해나갈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유형 자원을 증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쉽게는 출자금을 증대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기존 조합원이 출자금을 늘릴 수도 있겠고요. 신규 조합원을 모집함으로 인해서 전체 출자금을 늘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참 많은 마을 조합들한테 추천을 드리는데요. 회비를 납부하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출자금은 탈퇴 시 돌려줄 수 있는 돈인데 반해서 회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월 회비를 내면서, 매년 회비를 내면서 이 조합원들이 보다 이 조합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이런 유형 자원을 증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또 거점 시설을 이용하면서 드는 사용료, 또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익에 대한 일부 수수료, 이런 것들을 또 잘 책정을 해서 이 이해관계자들한테 받는 게 유형 자원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을 공동체 기금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무엇보다 이 마을 기업 지원 제도라든지 사회적 기업 지원 제도 같은 사회적 경제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형 자원을 계속적으로 증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형 자원 및 인적 자원 증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점 시설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무형자원이 되겠죠. 또 마을 조합의 명성, 평판 역시도 가장 중요한 무형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인적 자원은 무엇이냐? 조합원이 증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겠고요. 또 직원에 대해서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인적 자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직원에 대한 교육 과정을 잘 하지 않는 마을 조합들이 많이 있는데요. 직원이 외부나 이렇게 온라인 교육을 받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직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고요. 또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등 이런 국가에서 마련한 다양한 직무훈련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기를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강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학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점 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고객 관리도 해야 되지만은 주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또 동호회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면서 이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성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 대비 성과 측정이라든지 우수 사례 발굴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되겠고요. 이 재이탁을 위한 준비로서 해당 지역에서 어떠한 성과 지표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잘 체크하고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역량 강화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점 시설을 조성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또 평균적으로 표준화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 역량 강화를 해야 되겠고요. 사업 확장을 위한 고객 확대, 또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이런 부분들도 잘 따져가면서 역량 강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마을조합 자원으로서 유형자원, 무형자원, 인적자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거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